지난 2015년 12월 중순 영화 스타워즈의 7번째 에피소드 개봉했다. 12월 말 기준으로 약 2,700만 관객이 몰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시리즈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다. 바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레이저를 이용해 전투하는 장면이다. 군인들이 레이저 총을 발사하고 광활한 우주를 비행하는 전투기들도 레이저 광선을 쏘아댄다. 그것도 모자라 소위 레이저 광선검으로 불리는 칼을 들고 주요 배우들이 치열한 결투를 벌인다.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레이저 무기체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 미국과 북한 등에서는 이미 이런 레이저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거나 추가 배치할 채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속 레이저 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볼 날도 머지않은 셈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매에 따르면 레이저 무기의 최대 장점은 비용 절감이다. 현재 실전 배치된 미 해군의 폰스 군함은 레이저 포를 장착해 운용 중이다. 이 매체는 미 해군의 말을 인용해 발사되는 레이저의 비용은 레이저 충전에 들어가는 전력분이라면서 1회 발사당 0.59달러만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참고로 군함이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기의 가격은 약 11억 원으로 알려졌다. 오래전부터 레이저의 무기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 구축이다. 1983년 3월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전략방위구상을 발표해 소련을 비롯한 적국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당시 이 전략방위구상은 미래에나 나올 법한 신기술로 여겨 스타워즈 프로젝트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 레이저 요격 기술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는 약 100억 달러를 쏟아부어 레이저를 사용해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레이저였다. 레이저를 사용해 추진 단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었다. 레이저 요격은 보잉사의 747대형 항공기 전면부 노즈에 레이저 포드를 장착해 운용했다. 이 대형 항공기의 이름은 YA-1 에어본 레이저이다.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이외에도 레이저 포드를 제작하기 위해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과 로키드 마틴이 나섰다. 완성된 YA-1 항공기는 2010년 시행된 테스트에서 2개의 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실험에는 성공했지만 이 레이저 무기체계는 전력화를 눈앞에 둔 지난 2011년 12월 전면 취소되었다. 레이저의 사거리가 너무 짧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등에서 분석한 결과 YA-1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레이저는 본래 원거리에서 적이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는데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평가했다. 사거리가 짧다는 것은 적의 방공망 내부에까지 항공기가 진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적이 지대공 공격에 표적을 자처하는 꼴이다. 또한 추진 단계의 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고도를 높이는데 이 추진 단계의 미사일을 항공기가 적기에 쫓아가 레이저를 발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레이저 발사 시점에서 이미 미사일은 고도를 높여 요격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2009년 현직에 있을 때 이 무기체계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거리를 가지려면 지금보다 최소 20에서 30배 정도 더 강력한 파워를 가져야만 한다. 지금의 발사 강도로는 전력이 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결국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이하심찬 레이저 무기체계는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다. 이를 두고 미국의 LA 타임스 등은 국방부의 잘못된 계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탑재한 북한의 탱크를 김정일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방송.
미국이 앞서 언급한 YA-1 항공기의 레이저 장착 실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인 지난 2003년 초 북한은 이미 휴대용 레이저 총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에서 개발한 이 레이저 총은 대인 무기 체계로 사람에게 쏘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레이저 총의 이름은 ZM-87이다. 이 총의 유효 사거리는 2에서 3km이며 최대 10km까지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에서 3km 내외에서는 사람의 시력을 잃게 만들고 10km 내외에서는 일시적인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레이저 총에서 발사되는 레이저 광선을 광학 장비를 통해 확대하여 발사한다면 레이저의 파괴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3년 3월 사무엘 테일러 주한 미군 대변인은 DMZ 주변에서 정기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 2대가 북한의 레이저 총에 맞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무를 수행 중이던 헬리콥터에서 레이저 감지 경보가 울렸고 이는 레이저를 아파치 기체가 맞았을 경우에만 작동한다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내용은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를 통해 최초 보도되어 국내에도 알려진 바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레이저 공격 이후 아파치 헬리콥터 조종사들에게 레이저 광선 보호용 고글을 착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이 휴대용 레이저 총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미 전력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탱크의 조준 정확도를 높이는 데 적용되고 있다. 최근 테러 집단 IS와의 전투가 한창인 시리아에서도 북한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탑재한 북한산 탱크가 목격되었다. 대북 전문 매체인 NK뉴스에 따르면 시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탱크는 북한이 시리아에 1970에서 80년대 제공한 T-54와 T-55 탱크들이다. 북한은 T-54, 55 소련제 탱크를 개량해 사용해왔으며 특히 이 탱크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장착해 조준 및 명중률을 높였다. 현재 시리아 육군에서는 이 탱크를 그대로 사용 중이며 일부는 테러 집단 IS의 손에 들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레이저를 군사무기로 만드는데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익명을 요청한 일부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김정일 정권부터 레이저를 활용한 군사무기 개발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초반 북한 평안남도 등에 국방레이저무기 연구소를 설립해 레이저를 활용한 무기체계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레이저를 활용한 거리 측정기, 레이저 저격 무기 등을 중동 지역에 다량 수출했다는 증언도 나온 바 있다. 2010년 4월 조갑제.com에 실린 한 기사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발생했던 우리 해군의 잇단 링스 헬기 추락을 두고 북한의 레이저 무기에 의한 추락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해군의 링스 헬기는 미확인 물체를 추적하다가 복귀하던 중 추락했다. 당시 2일 간격으로 추락한 링스 헬기는 한 대는 신형이고 다른 한 대는 구형이었다. 이 추락을 두고 합참 및 관계기관에서 내린 결론은 조종사 실수, 불량 부품, 잦은 출동 등 엇갈린 결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필재 기자는 해당 헬기가 북한의 레이저 무기에 맞아 추락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기자는 북한이 새로 도입하거나 실험 중인 레이저 무기를 남한의 군대에 시험적으로 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 근거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입수한 인공위성 레이저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을 들었다. 레이저 포개발 완료한 보잉사 사거리 공개할 수 없어. 보잉사가 개발을 마친 CWS 레이저 무기체계에 레이저가 무인계 표적을 조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미국의 보잉은 첨단 레이저 무기를 소개했다. 이 무기의 이름은 CWS로 소형 레이저 무기 체계를 뜻한다. 보잉은 이 무기를 개발해 공중의 무인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2014년 3월 말 청와대를 포함한 국내 주요 지역을 공중에서 촬영한 후 귀환하다 추락한 북한의 무인기 3대를 백령도 등에서 발견한 바 있다. 당시 이러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할 마땅한 전력을 잡지 못한 국방부는 추후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무인기는 북한뿐 아니라 중동 등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기자는 중동의 취재원을 통해 테러 집단 IS와 쿠르드족 민병대도 상업용 무인기 등을 개조해 정찰용으로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확인해 보도했었다. 즉 무인기는 현대전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무기이다. 이런 소형 무인기는 그 크기가 작아 전투기나 헬리콥터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보잉은 CWS를 사용해 이러한 소형 비행물체를 잡겠다는 것이다. 기자는 이 CWS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보잉의 서면으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미 국방부는 해당 레이저 무기를 언제 실전 배치할 것인가? 현재 보잉은 프로토타입을 이미 지난 2014년 중 국방부로 보내 해당 무기체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생산 규모와 전력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본 레이저 무기체계 개발을 요청한 부서가 어디인지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 이미 보잉은 앞서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YA-1 항공기를 제작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무기체계는 취소되었다. 이처럼 레이저를 사용한 무기가 취소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레이저 무기체계를 개발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잉의 레이저 및 전기광학 시스템 부서는 운동에너지를 활용해 군사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이유는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레이저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로지 전력뿐이다. 또한 이 CWS는 다른 레이저 무기 대비 간단한 4가지 구성품으로 제작되었다. 빔 발사 장치, 광섬유 레이저, 냉각 장치, 그리고 전력 공급 장치뿐이다. 구성품이 적은 덕분에 이 CWS의 무게는 고작 295kg에 불과해 지금까지 개발된 레이저 무기 대비 탁월한 휴대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 CWS를 다른 군사장비에 장착해 운용할 수도 있다. 레이저 무기는 일종의 빛을 발사하는 것이다.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나 다른 빛의 굴절을 유발하는 물체로 이를 막아낼 수 있지 않나? 일례로 무인기 표면이 빛의 반사를 유발하는 재질이라면 CWS로 요격이 가능한가? 고에너지를 응집시켜 발사하는 CWS는 많은 빛을 모아 작은 목표물에 발사하는 원리다. 즉, 이 CWS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빛을 쏘기 때문에 거울과 같은 반사체로 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CWS의 정확한 사거리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수마일 밖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또한 지상과 공중의 물체를 목표물로 지정하면 식별과 추적을 동시에 하면서 공격이 가능하다. CWS가 발사하는 레이저는 일종의 빛이다. 이런 레이저가 기상적 악조건인 폭우, 폭설, 태풍, 토네이도 등의 상황에서도 발사가 가능한가? 이미 여러 기후적 악조건에서 시험을 마친 상태다. 당신이 언급한 기상조건 이외에도 안개와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도 실험을 마쳤다. 그 결과 CWS는 이미 생산된 다른 무기체계처럼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CWS 레이저 무기체계를 FMS를 통해 한국에 판매하거나 다른 동맹국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나?